2017년 우리는 8명의 작가를 만났습니다. 척박했던 대전 문학의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독자의 삶을 위로하고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했던 그들의 작품들. 문학의 길이 꽃길만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가시밭길도 아니지만 인간의 모든 고뇌와 번민을 담고 있어 고통이 따르는 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통 없이 연그는 열매가 어디 있으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창작의 고통 속에서 탄생시킨 그 주옥 같은 작품들이 대전 문학의 숲을 이뤘습니다. 문학, 그 길 위에서 만난 8명의 문학 거목들이 들려준 삶과 문학 이야기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동심이라는 거, 어린이 마음을 읽는다는 거, 이것이 그렇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요. 인간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 받는, 하늘에서 받는 첫 인간의 마음,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욕심이 없고 탐욕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동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교직 생활을 어린이들 중심으로 일생을 어린이와 함께 이렇게 살았고, 손주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인간적인 성숙이라고 할까? 요즘은 손주 바보가지로 살고 있어요. 아이들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손주들이 그 어떤 표정, 행동,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말씨, 이런 말씨들이 바로 동화에서 쓰는 언어요, 동시에서 쓰는 아주 좋은 편이다. 이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퇴직 후에는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 동심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만났던 김영훈 작가님, 다들 기억하시죠? 그저 책이 좋았고 글을 쓰는 게 행복했던 김영훈 작가님은 맑고 깨끗한 것, 순진무구한 것, 아름답고 순수한 것, 바로 동심을 엮어 한평생 글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화두가, 그 장군께서 마지막 그 순국을 하면서 이 나라는, 이 민족은 힘이 있는 자만이 능히 지킬 수 있다, 그런 것이 화두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또 청소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힘이 먼저일까, 정의가 먼저일까, 이런 그 고민에 빠진 경우가 많고, 저 자신도 그런 쪽에서 상당히 이 작품을 가지고 이것을 좀 표현하고 싶다. 이걸 일부러, 다음은 이제 청소년기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성인기로 들어서면서 그 장군의 말씀인 그 화두를 중심으로서 그 펼쳐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개 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대개 어떤 응축하고 절제하고 어떤 통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제가 철학을 하다 보니까 시를 통해서 영향받은 것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런, 너무 그 제가 말이 많은데 많은 말을 줄일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시를 통해서 얻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한 논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관념의 유의로 흘러갈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반면에 철학이라고 하는 건 생동감,
그 열정, 그런 실천력, 이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내 삶이, 학자로의 삶이 연구실만 지키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 이 철학 분야에서는 일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 한 편 쉽게 쓴 적 없고 어떤 철학적 사유도 멋으로 한 적 없는 송한범 작가님은 때로는 등짝을 후려치는 매운 손으로, 때로는 투박한 질그릇의 정감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참된 시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소크라테스의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은 등해와 같은 역할, 또 한 가지는 어머니 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참된 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머니의 품인 것처럼 그런 시여야 하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해와 같이 사람들을 깨어있게 하고 잠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참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츠 카프카의 표현을 빈다면은 참된 시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 꽁꽁 얼은 강을 깨는 독해와 같은 그런 시여야 하고, 또 혹한을 훈훈하게 녹이는 화토풀 같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시도 앞으로 그런 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백꽃처럼 맑은 얼굴로 주변을 밝히고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그녀의 시는 온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려서부터 글은 좋아하고 썼다고 하지만 등단을 늦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또 가족도 많은 가족 속에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단에 그래도 나오니까 그 처음에 여류들이 적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았는지 여기저기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생활에 활력을 찾았다고 할까요? 바쁜 중에도 내일이 있구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데서 굉장히 그 자긍심과 이런 긍지를 가지고 좀 활발한 그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세계를 얘기하자면 한국 전통 그 고유의 의식인 효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효를 바탕으로 그 평범한 여성의 일상이라든지 또는 고향 의식 또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많이 표출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주제로는 뭐 그 여성 의식, 여성의 일상성 또는 그에선 탈피 이런 것 등을 주로 해서 아버지는 지는 해로 어머니가 암투병으로 편찮으실 때 그 간병 일기를 써서 중학동 일기라는 연작시를 쓰기도 하고, 그런 효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주로 그 서정성을 주로 주제로 쓰고 있습니다. 변상호 작가님은 문학 불모지였던 대전의 척박한 환경에서 아동국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대이자 나침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해방된 다음해인데 원동 초등학교에서 학예를 했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극본을 써가지고 동극을 공연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출연시켜 주셨어요. 그때 이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연극을 좋아하게 됐고 먼 훗날 아동극 작가가 되게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황무지 같은 그저 아동극인데 사실은 그때 이제 김영일 심사위원장이
좀 개척 좀 해라 하고서 당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미약해가지고 교실극과 또 이제 그저 동아리 활동 그래서 이제 아동들이 연극 활동하는데 이제 최문희 선생과 같이 대전 지역, 충남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동극을 배운 학생들은 리더십이 강하고 표현력을 잘하기 때문에 되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성공한 그런 제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칼끝처럼 예리한 감성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철학적 사유, 그리고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부어놓은 그의 시들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다른 시어들을 맺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갇히지 않는 바람처럼 말입니다. 제 시의 에너지는 삶입니다. 삶. 물론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이나 대상들도 소재로 잡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소재가 됐든 그것이 시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사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를 쓰는 에너지는 바로 이런 사유를 통해서 어떤 세계를 만든다는 것, 내가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게 바로 시의 에너지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같은 나무, 같은 하나의 돌덩이라도 저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그 속에 투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삶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산문밖에는 안 보여요. 산문. 우리는 시는 운문이지 않습니까? 운문.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시적인 세계를 뽑아내는 것. 이게 바로 제 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다, 원동력입니다. 시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세계를 끄집어내는 건데, 그 고된 작업이나 여과의 과정을 거쳐서,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뽑아내는 시가 바로 품격 있는 시입니다. 언뜻 말씀드리기를 모든 사물이나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은 산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하는 시의 품격은 바로 그런 산문으로 읽는 세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물이 지닌 시의 세계를 끄집어냈을 때 그게 바로 품격 있는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시에서 정말로 중요한 품격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그것은 아무리 고상한 언어를 써도 산문밖에는 안 돼요. 정말로 품격 있는 시의 언어가 되려면은 언어와 언어 사이에 긴장과 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바로 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거고, 언어 속에도 또 리듬이 있고 또 자세가 있어요. 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그 포즈를 달리하고 다듬어내고 운율을 지키고 문장을, 이어지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긴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 그것이 훌륭하게 고도화된 그런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행간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시가 진짜 품격 있는 시라고 저는 봅니다. 세월을 비껴간 듯 그의 얼굴은 아직도 맑게 빛이 납니다. 언제나 시를 향해 깨어있는 그의 정신은 그를 아직도 청춘이게 하며 세상 근심 하나도 없는 환하게 웃는 얼굴이 참 인상 깊었던 윤치한 작가님입니다. 거의 내가 시간만 나면 시는 늘 생각을 하죠. 그 치열하게 싸우는 게, 남들은 시인들이 보통 얘기할 때
시를 쓸 때 치열하게 쓴다고는 하는데 나도 시를 쓸 때는 치열하게 써요. 그런데 교수직에 있고 또 그 자기 직업군에 충실한 사람도 있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몰두할 시간과 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시정신하고 같이 그 공존한다고 보면 되죠. 저는 시를 쉽게 써야 된다고 그래요. 시를 쉽게 누구든지 읽어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는 짧을수록 좋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시를 쓰는 그 기본이에요. 시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뭐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다 시를 통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화가는 그림으로 말하고 시는 시로 말하는 것처럼 짧게 자기 걸 보여주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서도 좀 쉽게, 아까도 내가 잠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인이 절대 독자를 버리면 안 돼요. 그 독자는 쉬운 시를 원하는 거지 어려운 시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또 한 가지가 사람 사는 게 참 어려운데 시를 보는 사람이, 시를 읽는 사람이 그 어려운 걸 뭐 하려고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쉽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들꽃의 순박함으로 다가왔던 시인 배인환. 평생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에 헌신하며 살아온 배인환 작가님은 오늘도 진심을 다해 세상에 내놓을 시를 짓습니다. 시나 수필 소재는 뭐 여러 군데서 찾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주변에서 그 찾는 게 많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 명상하는 생활이랄까요? 그게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시의 그 씨앗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가끔 참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 시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론이 있겠지만, 저는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그 말테의 숲이라든가 또는 T.S. 엘리엇의 그 전통과 재능 뭐 이런 데서 그 참 기라성 같은 그 선배 비평가들이 한 얘기가, 시는 많은 그 경험을 축적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거, 또 이제 여행에서 얻은 지식, 책을 통해서 얻은 간접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영감으로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를 쓰는데, 이 시의 씨앗, 그러니까 영감이 이게 아주 튼튼하고 좋으면은 시가 아주 쉽게 써집니다. 사실은 지금 뭐 글로벌 시대잖아요. 근데 영어가 거의 뭐 세계 지식의 80%는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니까 영시집을 한 권 내자 해서 그걸 냈는데, 그게 상당히 좀 고가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박사를 만나서 미국 갔을 때 그 동창생들한테 한 50권 정도 가져가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 목사들한테도 넣어주고 했는데 그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있는 국회 도서관 거기 가서 기증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책도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 국회 도서관에 제 책이 있을 겁니다. 네. 맑고 젊은 감성과 첨보적인 글솜씨. 절대 늙지 않을 것 같은 그의 영혼. 한 번 작가는 영원한 작가라는 그의 말처럼 렌즈로 세상을 보고
펜으로 삶을 쓰는 그는 영원한 작가입니다. 소설은요, 내가 생각하는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전통적인 소설 심청전이나 춘향전 봐도 정말 재미가 있어서 밤을 새워서 읽거든요. 첫째,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고, 그 두 번째는 감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동이 없으면 소설이 아니죠. 그냥 웃는 얘기일 뿐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감동과 재미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감동을 줘야지 진정한 소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소설을 쓸 때 늘 이 두 가지 점에 주목하면서 집중하고 있어요. 사진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널리즘 사진도 있고요, 포토 저널리즘도 있고, 또 뭡니까, 예술로서의 사진도 있고, 또 그냥 기록으로서의 사진도 있고. 근데 사진은 순간을 영혼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찰나를 영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도 그 찰나를 가지고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재미를 주고. 사진도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상생활은 얼마나 길고 그렇습니까? 하루 맨날 겪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을 딱 포착해가지고 걸어놓고 영혼으로 만들고 감동을 받고 그러거든요. 이 가정이나 회사나 사무실이나 강당이나 어디에 걸리는 사진이 가치가 있는 거지, 걸리지 않는 사진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소설도 그래요. 뭐 어려운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만족할지 모르고 평론가들은 만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읽히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설이 되겠어요? 읽힌들 감동을 안 주면 무슨 소설이 되겠어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거리는 참 많아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 무슨 소설을 10권, 20권을 쓰더라고요. 그게 보면 언뜻 보면 재미있는데 감동을 요만큼도 안 주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현실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건 소설 아니죠.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그들은 문학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 대전 문학을 키워냈습니다. 8명의 작가들을 만나고 보니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문학 속에서 살고 있었으며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들에게 왜 문학을 하게 됐냐는 질문이 어리석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운명이듯 어쩜 문학도 그들에게 정해진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 말입니다. 뜨거운 심장을 부여잡고 살아온 그들의 삶, 그 두근거림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작품들이 오늘도 독자들의 삶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2017년 만났던 대전 문학의 거목들,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으로 우리와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